거기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나눠보지 않았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힘듭니다. 전반적으로 성의 문제가 아닌 우리가 말씀드렸던 휴머니즘의 철학을 반영해서 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구성의 속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또 민주당은 선거 패배에 따른 지도부 총사퇴 이후 비상대책위원회로 전환한 가운데 이재명 후보의 역할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전혜연 시사평론가, 이종훈 정치평론가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어제 이 시간에 이 속보를 전했는데 당선인과 안철수 대표가 만날 것이다. 도시락 오찬 회동을 120분간 가졌습니다. 분위기 어떻게 보셨어요? 네, 그 뭐 아내 분위기까지는 잘 알려진 모르겠고요. 전해지고 있는 네. 내용을 봐서. 근데 실제로는 뭐 1시간 반 정도 이렇게 네. 만났다라고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제 30분 동안 뭘 했는지 굉장히 좀 이제 의문입니다. 여러 가지 이제 추측들이 나오고 있는데 뭔가 이렇게 좀 합의된 내용들도 좀 있어서 네. 그걸 좀 문서화했을 가능성도 없잖아 있다. 뭐 이런 추정도 일각에서 나오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됐건 오찬회동 일반적인 그 오찬회동으로 이제 보자면 조금 이제 긴 편에 속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마 할 얘기가 좀 많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제 그 정도 걸리지 않았을까 이런 추정이고 네. 뭐 이 회동 끝나고 난 다음에 뭐 안철수 그 대표의 설명은 그냥 뭐 여러 의제 공동정부 형성하기 위한 이제 주로 의제와 관련한 내용들을 이야기한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외부에서는 자리와 관련한 얘기도 꽤 했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추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리라고 하면 아무래도 인수위원장. 위원장 비롯해서 이제 인수위원들까지 포함해서 다 말하는 그렇군요. 거죠. 네. 일단 도시락 회동에서 구체적인 좀 윤곽이 나올지가 관심이었거든요. 이 자리에서 좀 구체적인 얘기가 나올 것이다 했지만 인수위 얘기는 없었고 뭐 언론에서 미묘한 기류가 흐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던데 안철수 대표 얘기 듣고 또 전 평론가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인수위직 관련해서 어떻게 얘기를 나누셨는지가 오늘 인사에 대한 이야기는 나누지 않았습니다. 2시간 넘게 지금 회동하신 것 같은데 어떤 내용들 얘기하셨습니까? 국정 전반 현안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같이 저 도시락 식사하면서 지난번에 약속했던 그런 국정 전반 현안에 대한 의논을 하자 그렇게 제안을 해주셔서 이렇게 찾아오게 된 겁니다. 인사 얘기는 안 했고 국정 전반 현안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라고 이제 안 대표가 설명을 했는데 대선 직후부터 하마평에 올랐어요.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 또 김한길 전 대표까지 포함해서 세 사람 정도가 지금 인수위원장에 거론되고 있는데 어떻게 좀 전망하십니까? 일단 안철수 대표의 발언은 만약 지금 오늘 인사 얘기를 했다라고 하면은 후보 단일화에 대해서 일부 반발했던 층에서 결국은 그러면 인수위원장 하려고 혹은 본인의 입각을 위해서 단일화 했냐라는 비판 여론이 또 재점화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설사 했더라도 굉장히 발언을 조심한 것으로 보이고요. 저는 이제 현재 거론되는 분들이 뭐 풍부한 연륜과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도 그렇고 김한길 전 민주당 대표도 뭐 굵직굵직한 곳에서 일을 많이 했었고 청와대에서도 일을 한 경험도 있고요. 근데 일단 제 생각입니다만은 네. 사실 윤석열 당선인이 이제 대통령이 됐을 때 풀어야 될 첫 번째 과제로 대부분 국민 통합을 꼽고 있거든요. 네. 근데 제가 보기에 이 국민 통합이라는 것은 보수와 진보의 통합까지도 물론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거론되고 있는 젠더 갈등이나 세대 갈등이 당장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프레임을 옮겨서 이런 갈등을 좀 봉합할 수 있는 상징성이 있는 인물이 맡는다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자리 또 인수위원장, 뭐 안철수 대표가 무슨 역할을 할 것인가도 관심입니다만 국민의힘 또 국민의당의 어떤 합당 절차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거든요. 일단 당선인 같은 경우는 빠른 합당에 방점을 찍고 있는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네. 어차피 뭐 이렇게 지금 단일화까지 했고 지금 합당 논의가 이번에 처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지난번 이제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이미 합당 논의가 상당히 이제 진척이 됐었기 때문에 네. 그때 아마 상당 부분 그 뭐 일종의 뭐 합의랄까
잠정 합의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많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요. 그래서 뭐 이 합당을 한다라고 했을 때 시간을 그렇게 많이 필요로 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네. 어차피 이제 함께 이제 그 정부를 만들기로 한 마당에는 지연시킬 이유가 없죠. 그리고 이제 그걸 빨리 처리를 해야 실제로 이제 투 트랙으로 진행은 되겠습니다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 인수위에도 이제 국민의당 인사들이 들어와서 함께 이제 활동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합당은 뭐 제가 보기엔 빨리 진행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투트랙이라고 하면 어떤? 합당 진행하는 거하고 인수위 만들어서 이제 운영하는 건데 네. 이게 이제 그렇다고 해서 이 합당을 너무 미룰 경우에는 오히려 이 인수위 구성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불협화음을 더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정리하고 인수위에서 서로 이제 국민의당 인사들까지 이제 합류를 시켜서 나가는 방향, 네. 그 방향으로 조율할 가능성이 크지 않나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이준석 대표도 당명 바꾸는 거 빼곤 최대한 배려하겠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고요. 그런데 이 배려라는 말이 참 묘한 곳이 있죠.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 이제 어쨌든 재보선까지 승리해서 110석이 된 당과 3석인 당이 어떻게 공동의 입장에서 합당을 하냐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네.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우리는 흡수해서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동등한 위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니라는 주장이 나올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조율이 잘 될 수 있지를 좀 봐야겠고요. 네. 두 번째로 합당했을 경우 그럼 지도부 체제는 어떻게 되냐는 것이죠. 공동대표 체제로 갈 경우에는 말 그대로 동등한 입장을 어느 정도 위치하는 것이지만 네. 이준석 대표가 주장하는 것처럼 단독 당 대표 체제라고 한다면은 사실상 흡사당 형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또 국민의당 쪽에서는 반발이 나올 수 있고요. 세 번째로 제가 가장 주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지방선거 공천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보통 이제 최고위원회를 중심으로 각 시도당에서 하는 형식이 많이 띄어지는데 이 문제가 정리되지 않으면 아마 하부 조직에서부터 반발이 제기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합당이라는 큰 원칙은 합의가 됐지만 그 과정에서 좀 남아있는 조율돼야 될 과제들도 역시 만만치 않다고 봅니다. 구체적으로 좀 어떤 조율이 좀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갈등을 최대한 피하기 위해서? 뭐 이제 그런 이면 합의는 없었다라고 이제 계속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결국은 이제 지분이죠. 뭐 지분 이런 얘기하는 거 굉장히 또 싫어합니다. 이분들 또 합당하면서 지분 나누겠다 이런 이분이라고 하면 얘기 양당 모두. 예, 그렇습니다. 이제 굉장히 그런 거 싫어하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이제 그 지분 협상이 이제 합당하는 과정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당장 뭐 예를 들어 지방선거라고 이제 그 앞에 있기 때문에 그럼 자치단체장 별로 예를 들어서 뭐 어느 지역은 어느 당에서 가져가고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정리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상당히 그 걸림돌로 많이 작용하기도 하고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지금 사실은 당세 차이가 엄청나게 커요. 그래서 뭐 이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도 뭐 지구당별로 다 당협위원장도 있고 뭐 나름 조직도 있고 합니다만 네. 조직을 통합을 해서 뭐 그 내부에서 뭐 그 지역구별로 무슨 이제 이런 통합 전당대회를 지역 단위로 연다 했을 때도 아마 국민의힘 출신들이 확실히 유리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일정 부분은 이제 반드시 좀 이거는 우리 걸 좀 보장해 달라 이런 식이 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최소 보장 지분 이거를 놓고 이제 약간 이제 서로 신경전을 펼칠 가능성이 없잖아 있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합당이 미뤄지거나 이제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인수위 얘기로 바로 넘어가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새 정부 국정 운영 밑그림을 짜게 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7개 분과로 구성이 되는데 발언을 한번 들어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기획 조정, 외교 안보, 정무 사법 행정, 경제 1, 경제 1은 경제 정책, 거시 경제, 금융 이쪽이고요. 경제 2는 산업, 일자리 뭐 이런 부분이죠, 그죠? 그다음에 과학기술 교육을 묶었고요. 사회복지 문화 이렇게 묶어서 7개 분과로 잠정적으로 하기로 결정했고. 네, 장제원 비서실장의 발언이었는데 다시 한번 요약하면 7개 분과 특위로는 당선인 직속으로 국민통합 특위가 구성되고 뭐 TF들도 설치되거든요. 좀 지금 드러난 밑그림으로 봤을 때 윤석열
당선인 인수위의 특징은 좀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예, 당선인 직속의 국민통합 TF를 일단 꾸려서 가장 시급한 과제로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한 점이 눈에 띄고요. 네. 또 아마 상징적인 인사들을 배치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청와대 개혁 TF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윤석열 후보 시절부터 워낙 청와대 개혁을 정치 개혁의 한 주요한 부분으로 공약을 했었기 때문에 역시나 기존 정부의 인수위에 비해서 눈에 띄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7개 분과에서 여성 분야나 통일 분야가 빠진 부분은 좀 일각에서 논란이 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평론가님은요? 네, 이제 그런 부분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제 그런 점에서 이제 벌써 지적이 나오고 있긴 하죠. 그런데 이제 그 여성 문제 같은 경우에는 굳이 뭐 이렇게 따로 떼서 할 필요가 없다. 이걸 또 뭐 개별적인 그런 사안으로 오히려 접근해야 된다라는 그런 기본 인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좀 반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뭐 사회복지 문화 이 분야에 이제서 여성 분야도 함께 다루거나 또 최근에 이제 그 이번에 좀 득표율 분석 과정에서 이제 나온 여성 표심이 이제 뭐 상당히 나뉜 부분, 남녀 이제 나뉜 부분 이런 부분들은 이제 국민통합 특위 같은 데서 이제 그 부분을 좀 정치적인 차원에서의 문제는 접근을 해나가겠다 이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런데 이제 뭐 역시 여성들 또는 여성계 입장에서는 좀 불만 표출할 것은 분명하고 그리고 이제 뭐 통일 문제를 이제 여기 포함을 왜 안 시켰느냐 하는 건데 그거는 이제 방점의 차이죠. 그러니까 문재인 이제 예를 들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제 남북 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가 강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별도로 떼서 이제 그렇게 이제 했습니다만 네. 이걸 전체적인 뭐 안보 이슈의 하나로서 이제 이렇게 다뤄나겠다라고 한다면 지금처럼 이렇게 뭐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아예 안 다룬다는 게 아니고 다만 이제 이 인수위 조직 자체를 너무 지금 방대하게 안 만들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좀 이렇게 고려가 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인수위의 좀 업무를 저희가 정리한 내용이 있거든요. 법률을 통해서 한번 정리한 내용이 있고 요걸 보여주시고 나서 또 뒤이어서 다시 한번 윤석열 인수위를 밑그림을 한번 더 보여주시고 앞서 말씀하신 대로 통일과 여성 키워드가 들어가지 않은 것이 좀 눈길을 끌고 있고 과학기술 키워드를 좀 앞세운 점도 주목이 되고 있거든요. 예, 과학기술 분야는 사실 뭐 시대적 흐름에 있어서 워낙 중요하고요. 제가 보기에 안철수 대표의 의지도 좀 반영이 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또 미래에 있어서 우리가 코로나19 시대에서 여러 가지 또 한국에 가진 기술력이라든가 새로운 K-방역이라는 것이 주목을 받았기 때문에 연관시켜서 또 주목을 받는 분야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이제 평론가님 말씀에 뭐 좋은 말씀이지만 제가 좀 우려하는 부분은 뭐냐면 여성이라는 단어가 안 들어갔다 해서 요 한 면만 보고 지금 우려가 제기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동안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 이후에 제기됐던 논란 네.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했던 발언을 둘러싼 논란 여러 가지 등등이 지금 쭉 맥락 속에서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이번 인수위에서도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함께 들어가야지 이것이 뭐 여성단체나 여성계 일부의 주장이라고 보기엔 저는 좀 무리가 있어요. 그리고 이번 투표 과정에서 분명히 나타난 점을 본다면 여성들이 막판에 뭐 이재명 후보를 정말 지지한다 물론 일부분이 있겠습니다만은 상당 부분은 윤석열 후보 캠프에서 내세운 여러 캠페인이라던가 공약에 대한 불만이 오히려 이쪽으로 갔다라는 거거든요. 사실 이것은 어떤 젠더 갈등의 요소를 충분히 또 선거 과정에서 드러낸 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네. 그런 부분을 좀 종합해서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 부분이 당 내에서도 불거지고 있거든요. 일단 정리해보면 김은혜 대변인 같은 경우는 여성, 남성 문제를 좀 공히 다루겠다라면서 기존의 토론회에서 윤석열 후보가 말했던 철학과 좀 비슷합니다. 성 문제가 아닌 휴머니즘 철학을 반영한 것이라고 했지만 당 내에서 서병수 의원 같은 경우는 여가부 폐지 다시 한번 들여다보자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조은희 의원도 컨트롤 타운이 있어야 한다라는 입장이거든요. 당내 찬반까지 좀 포함해서 본다면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그러니까 이번 이제 표심이 아마 좀 많이 반영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 윤석열 정부 하에서도 여성가족부는 그대로 존치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이름은 바꿔서. 예, 아니요. 이름은 뭐 그대로 쓸 수 있다라고 유지하면서? 생각하고 아마 예. 방점은 명칭보다는 역시 기능이 될 가능성이 이제 크지 않나. 그러니까 사실은 기능 관련해서는 이미 문재인 정부 하에서도 기능 조정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계속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능을 좀 조정을 하는 그런 차원에서 아마 조금 논의가 실제로 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고 네. 그리고 여성가족부는 사실은 좀 실제로 부처로서 보면 굉장히 지금 소규모 조직이잖아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보면 상징성이 강한 조직입니다. 그래서 이걸 폐지한다라고 했을 때 뭐 여성들의 반발 이런 것들 특히 이번 표심을 통해서 상당히 이제 분출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네. 아마 이거 없애기는 상당히 부담스러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준석 대표는 뭐라고 했냐면 한 가지 소개하면 당선인의 공약을 그러니까 조은희 의원 발언에 대한 이제 대응인데 가볍게 비판하면 유권자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말했는데 그건 이제 공약을 연장하는 측면인 거고 앞서 조은희 의원과 또 서병수 의원 같은 경우는 표심을 좀 해석한 측면이 좀 충돌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준석 대표는 개인에 대한 비난이 아니라 어떤 정책이나 정책 철학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내는 것이야말로 민주주의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조은희 지금 이제 신임 의원이 되겠죠. 네. 당내 분란을 일으키고 싶겠습니까? 초선인데. 그러나 본인이 구청장으로서의 업무를 해보거나 또 평소에 다양한 분야에서 일을 해보더니 이건 굉장히 위험한 요소가 될 수 있고 오히려 위상을 격상시켜서 지금 드러나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현 정부에도 좋다라는 생각을 한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참고로 지금 계속 인구 출산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 여성 정책이 당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우리나라 여성들 중에서 자발적 비혼을 선택한 사람들도 있고요. 연예인 외 사유리 씨가 단독 출산에서 굉장히 관심이 모였잖아요. 그러니까 네. 기존과는 다른 여러 가지 요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 정책은 곧 인구 출산 정책이다. 이렇게 하는 것도 제가 보기엔 좀 무리한 면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다시 장제원 비서실장으로 돌아와서 앞서서는 이제 인수위 구성에 대한 직접 설명을 했습니다만 장제원 비서실장이 전면 등장하면서 이른바 윤핵관 논란의 당사자였기 때문에 다른 최측근 그룹들도 그러니까 이제 윤핵관 인사들이 전면에 나설 것인가 관심인데 여기에 대한 권성동 의원 발언이 있거든요.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소위 말하는 예. 윤핵관 사람들이 다 인수위에 장제원 비서실장에도 접근이 들어가면은 정치권이나 뭐 언론에서 그거 쉽지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비판하지. 비판받을 짓을 뭐하러 합니까? 예. 이제는 제가 처음에 윤석열 후보를 선택해서 캠프에 들어서 일을 한 거는 예. 오로지 정권 교체라는 하나만 바라보고 한 거거든요. 네, 소위 말하는 유력한 사람들 중에 한 명이 권성동 의원 발언인데 자세를 좀 낮추는 모습이에요. 예, 아마 그 윤핵관들 사이에서도 뭐 그동안에도 그랬겠지만 이 집권 이후에도 일종의 그 역할 분담 같은 거를 고려를 할 겁니다. 흔히 이제 당정청 그러는데 당정청을 나눠서 한 사람이 한 분야씩 이렇게 맡는 지금 뭐 윤핵관 핵심이 지금 3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좀 분산해서 이렇게 좀 역할을 할 가능성이 좀 크지 않나.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 장제원 의원은 청와대 쪽을 일단 커버하는 쪽으로 자기들끼리는 내부 교통 정리가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어찌됐건 이제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당선인을 지근거리에서 좀 보좌하는 그런 쪽으로 지금 자리매김이 좀 된 게 아닌가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연장선에서 사실은 그동안 윤핵관 논란이 있었고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에 캠프에서 아예 사라지겠다라고 얘기도 했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이제 그 단일화 과정에서도 그랬고 또 이 비서실장 임명 과정에서도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듯이 실제로는 이미 비서실장으로 역할을 계속 이어왔다 이렇게 보는 게 좀 정확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평론가님은 사실 서초동 인맥이라든지 뭐 윤핵관 포함해서 다른 좀 측근들의 기용도 좀 관심을 모으고 있거든요. 초기 선대위 좀 인물들도 있고요. 어떻게 그렇습니다. 보십니까? 근데 저는 사실 여소야대 국면이기 때문에 당청 관계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국회 이제 야당이 된 거대 의석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권성동 의원이 지금 뭐 인수위원회 가거나 그런 것보다 오히려 당에서 약간 이런 부분을 조율하면서 의원들이라던가 이런 데에 뭐 약간 구심점 노릇을 하는 것이라는 그런 전망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당선인 주변에 있는 인물들이 제가 보기에는 뭐 고의로 그랬다기보다는 캠프에서부터 이제 검경 출신들이 좀 많은 편이었어요. 뭐 권영세 전 본부장도 그렇고 원희룡 본부장도 그렇고 다 이제 법조인 출신이기 때문에 뭐 그 구성만 해가지고 뭐 검경만 했다라고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전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윤석열 후보 캠프도 그렇고 이재명 후보 캠프도 그렇고 올해 대선의 특징은 청년들을 영입했다는 것인데 네. 그럼 이 청년 정치인들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가 저는 굉장히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 그렇다면 나이가 젊고 캠프에서 일했으면 다 청년 정치인이냐? 그건 또 아니라고 봅니다. 옥석을 가려야겠죠. 갈등을 조장하는
논쟁하거나 혐오를 조장하는 데 앞장섰던 인물은 여야 가릴 것 없이 어떤 공적인 분야에서 일하는 것에 있어서는 굉장히 신중하게 오히려 배제하는 것이 통합의 정치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네. 자, 그리고 5년 전에 문재인 대통령도 공약했던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열 수 있을 것인가도 관심인데 여기에 대한 당선인 발언도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안전에 문제가 없다면은 대통령 집무실에 앉아서 국민들께서 시위하고 항의하는 목소리도 업무에 조금 방해가 되더라도 들으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대통령실의 정확한 인사 규모가 아직 추계되지 않았기 때문에 층수나 층 위치는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광화문 정부종합청사의 집무실은 당연히 공약에 따라 이행되는 것인 바 이 부분에 대한 중요성은 덜하지도 더하지도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역대 대통령들 중에 탈권위를 좀 우선했던 대통령들이 항상 꿈으로 내세웠던 부분인데 실현으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그중에 가장 큰 이유는 경호 문제 아니었습니까? 네, 근데 경호 문제는 사실 제가 보기에는 좀 외견상에 이제 겉으로 공식적으로 발표된 그런 이유라고 이제 보고요. 예.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 뭐 이제 유홍준 전 교수가 그 광화문 시대 대통령 광화문 시대 위원장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이제 그분이 여러 이제 발언을 하시는 과정에서 일종의 실수일 수도 있는데 좀 이렇게 흘려 나온 그 내용들이 좀 있죠. 그래서 사실은 뭐 이 지금 청와대 관저터가 좀 풍수상 안 좋아서 그래서 이제 광화문 쪽으로 이제 나오는 그 방향을 이제 문재인 대통령 쪽에서도 이제 생각을 했던 건데 공약도 했었고 네. 그런데 그게 이제 결국은 무산이 됐죠. 이제 그 대신에 이제 청와대를 개방해서 유홍준 전 위원장의 설명을 따르면 광화문의 길을 이제 청와대 쪽으로 끌어들이는 방식으로 해서 이제 이거를 풍수의 문제를 해결했다. 이제 그 당시 설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번 같은 경우는 뭐 모르겠습니다. 이게 정말로 풍수의 배경에서 또는 법사들이 뒤에서 뭔가 작용해서 이게 또 광화문 광화문으로 집무실을 옮기겠다는 얘기가 공약으로까지 이제 완성이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모르겠는데. 뭐 저는 일단은 네. 뭐 일단은 이제 뭐 본인들이 이제 설명하고 있듯이 네. 그런 긍정적인 차원에서 이제 얘기를 하자면 대통령이 일단 국민하고 좀 더 가까운 거리에서 이제 업무를 보겠다. 문재인 대통령도 뭐 대외적으로는 그런 공표를 계속 여러 차례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의지인데 의지가 상당히 좀 강해 보여요.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성사될 가능성이 크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고요. 평론가님은. 예, 근데 국민과의 소통의 상징성을 보여주는 장면이라든가 이벤트는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윤석열 후보가 예전에 당선인이죠. 후보 시절에도 보면 직접 만나서 대화하고 뭐 저녁 먹고 소주 한잔 마시면서 소탈하게 대화하자라는 어떤 그런 모습을 많이 강조했었는데 네. 저는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물론 이런 것도 의미가 있지만 그러면 청와대 그 많은 참모들은 왜 있으며 의회는 왜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민심을 정확하게 전달해 줄 수 있는 참모진과의 대화, 소통, 권위적이지 않은 모습이 굉장히 어떤 리더십의 핵심이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의와의 관계입니다. 여당 내에서 쓴소리 나오는 게 사실 쉽지가 않아요. 특히 정권 초기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은 네. 시기에는. 그렇다면 야당이 결국은 반대하는 쪽에 의사를 반영할 수밖에 없는데 윤석열 정부가 정말 국민과 소통을 잘하냐 핵심은 저는 앞으로 대야 관계가 오히려 굉장히 한 중요한 축이 될 거라고 봅니다. 네. 자, 그리고 뉴스를 좀 민감하게 보시는 분들, 그리고 기억력이 좋으신 분들은 뉴스 보시면서 저희가 지금 계속 대통령 당선인으로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예전에 당선자로 불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15년 전으로 이제 기억을 하는데 그때 이제 이명박 당시 대통령 당선자가 당선인 호칭을 좀 요구하면서 그때 기억에 그때는 당선자란 말이 좀 더 익숙해서 당선인이란 말이 좀 어색해서 그때 어떤 말이 있었냐면 이제 그럼 기자도 기인이냐 뭐 이런 얘기도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어떻게 좀 보십니까? 일부 언론에서는 지금도 당선자로 쓰고 있거든요. 예, 근데 사실은 공식 용어는 당선자가 맞죠, 원래. 예, 법에서도 이제 그렇게 주로 이제 규정이 돼 있고 그래서 그게 맞는데 왠지 당선자 그러면 조금 이제 존중을 안 해주는 듯이 느껴지니까 그걸 조금 이제 좀 이렇게 포장을 좀 달리해서 당선인 그럼 왠지 좀 존중해주는 기분. 한자로 뭐 하면 놈자. 예, 그런 거죠. 이제 예.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그런 건데요. 뭐 저는 이거 뭐 그냥 공식적으로 법에서 규정된 그 단어를 그대로 써도 별 관계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뭐 이제 그 사이에 조금 전에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부터 이제 이게 쓰이기 시작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많이 좀 정착이 된 것 같아요. 당선인이라는 용어 자체가. 네. 그래서 지금 화면 속에 당선증에도 당선인으로 예, 되어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이건 그 자기들의 필요에 따라서 어떻게 쓰든 별 상관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제 생각도 비슷합니다. 이제 헌법에는 당선자로 되어 있고 어떤 분들이 유권자이니까 당선자로 쓰는 게 맞다라고 하는데 네. 뭐 국민들이나 정치권 이걸 비하려는 뜻이 없기 때문에 관례적으로 그런 의미가 약간 중립적인 의미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그런 의미라면 써도 좀 무방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한번 이런 보도가 나와서 한번 짚어봤습니다. 일단 지금은 당선인이 더 익숙하긴 해요. 시간이 많이 흘러서. 자,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두 가지 질문을 드려야 되거든요. 자, 민주당의 내부 분위기 그리고 대선 사후 조사 결과가 있는데 대선 사후 조사를 결과를 놓고 이재명 후보, 이재명 상임 고문 얘기까지 한번 포함해서 간단히 짚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선 이후에 유권자들에게 물어봤거든요. 왜 윤석열 후보를 뽑았는지에 대한 조사 결과를 한번 보여주시고 이걸 토대로 두 분과 좀 짧게 대담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여주시죠. 네, 그러니까 이재명, 윤석열 후보 각각에게 투표를 한 이유를 물어봤어요. 지금 쭉 나오고 있는데 시간 관계상 좀 화면으로 대신하고 이 같은 결과 어떻게 좀 해석할 수 있을까요? 네, 역대급 비호감 선거였다라는 게 이제 확인되는 부분이 좀 있고, 네. 예, 그리고 이제 각종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이번 대선 과정에서 확인했듯이 네. 역시 정권 교체에 대한 그 욕구도 기본적으로 굉장히 강하게 깔려 있었다. 이런 게 좀 이제 확인이 되는데요. 제가 이제 이번 그 대선 설명을 하면서 이번에 유권인이 아니고 유권자들이 네.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후보를 선택하기 위해서 나갔다기보다는 네. 내가 싫어하는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투표장에 나간 분들이 의외로 많은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그게 좀 확인이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한편으로는 약간 씁쓸하다 이런 말씀 좀 드리지 않을 수 없고. 지금은 투표하지 않은 이유로 나가고 네, 있는데.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역시 이제 윤석열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저도 뭐 이 토론 과정에서 계속 지적을 했는데 TV 토론 과정에서 국민들도 좀 많이 확인했듯이 네. 역시 이제 국정 현안에 대한 이해도가 좀 떨어지는 그런 부분들, 그 부분을 역시 이제 약점으로 좀 보시는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각종 의혹과 관련한 그런 부분이 역시 좀 많이 작용을 한 것으로 이렇게 좀 확인이 되고 있네요. 이종훈 평론가님께서 여당 쪽에 약간 순서를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야당이 된 민주당에 대해서 순서를 할 수밖에 없는데 네. 과연 이 지지율이 정말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를 열렬히 지지한 것이라고 완벽하게 해석할 수 있을까? 말씀해 주시지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거에 이긴 정당이 오만하지 않은 것도 뭐 당연하지만 선거에서 패배한 정당은 그렇다면 우리가 민심을 얼마나 반영을 했었고 그 부분에 대한 좀 철저한 반성이 됐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네. 지금 민주당이 보여주고 있는 이 대선이 끝나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보여지고 있는 모습이 그런 민심에 잘 맞는지는 좀 돌아봐야겠습니다. 네, 민주당 얘기 하셨기 때문에 평론가님은 민주당 지금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윤호중 비대위가 출범을 했고 6월 지방선거 이후까지 좀 이렇게 가기로 했거든요. 네. 근데 제가 보기에는 뭐 나름 이제 표정은 그렇게 밝진 않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긴장감 같은 게 느껴지진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니까 이 지금 이제 해법을 내놓는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인데 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이제 그 쉬운 방식, 크게 뜯어고치지 않는 방식으로 지금 대응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과거 같았으면 선거 이렇게 대선 패배하고 그러면 뭐 지도부 당장 해체에다가 비대위 또 혁신위원회에서 이제 외부 집도위를 불러들여서 대수술을 감행을 하고 이제 그런데 당장 뭐 지방선거를 이유로 해서 그냥 적당히 당내 인사들로 해서 이 문제를 그냥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는데 이거 굉장히 안이한 생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 그러면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대패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좀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혜연 시사평론가, 이종훈 정치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